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할 때 한국사 시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지금까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라고 해왔는데 1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촬영을 안 하는 반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늘은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굳이 촬영도 하지 않는데 수업 시간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이렇게 하고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 설명도 안 했는데 이게 뭔지 알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캠브리지의 C와 동아시아사의 D 아닙니까? 라고 아이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멋진 사인을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춘추 전국시대란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그 힘이 약화됨에 따라 제후국들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게 되면서 이제 주나라 왕실은 제후국들을 힘으로도 혈연관계로도 통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후국들이 마치 별개의 독립적인 나라들처럼 분열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춘추 시대의 경우에는 100개가 넘는 제후국들로 분열된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 잘 나가는 나라가 몇 개 있었다 그랬냐면은 5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춘추 오패라고 불렀어. 그지? 원래는 주나라 왕실이 약한 제후들을 보호해주고 이민족의 침입에 와서 싸워줘야 되는데 주나라 왕실이 그걸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춘추 오패가 약한 제후들과 맹약을 맺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한편으로는 다른 춘추 오패와의 경쟁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국시대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냐면은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던 진나라가 한위조 세 개의 대부 가문에 의해서 분열된 것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한위조라고 하는 대부 가문들이 제후의 나라를 셋으로 쪼개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왕과 제후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제후와 경대부 사이의 봉건 질서마저도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춘추시대 때에는 제후국들이 왕을 위하는 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나라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나라 왕실의 의미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 그게 바로 전국시대였고 특히나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무장할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죠? 전쟁의 규모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후국들이 강한 나라에게 잡아먹히고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몇 개만 남았다? 몇 개만 남았다? 7개만 남았으니 우리는 그 7개의 나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전국 칠웅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이 전국 칠웅들은 다른 6개의 나라들과 경쟁에서 또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똘똘 뭉칠 필요가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군대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부국 강병과 그리고 군주권 강화를 이뤄내기 위한 빠른 개혁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 때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를 생각했던 여러 사상가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 법가, 도가, 묵가 같은 사람들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들의 주장들 가운데 이 군주권 강화와 부국 강병을 빨리 이루어내야 했던 전국 칠웅들 입장에서 가장 선호할 만한 사상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법가 사상이었다라고 했어. 그지? 자, 그래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 전국 칠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바로 어디였다? 이 진나라였다. 그죠? 상항이라든지 이사와 같은 법가 사상가들을 바탕으로 엄격한 법으로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었다. 법 질서를 확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힘을 바탕으로 나머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진나라의 왕이었던 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221년에 중국의 통일이 달성되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시황제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모든 정책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중앙 집권 체제라 무엇이냐? 국가의 통치자인 왕 또는 황제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그가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우리는 중앙 집권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연맹 왕국 시기에서 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의 율령을 수용을 해서 불교를 수용을 하고 유교 교육을 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가다 뭐 이런 얘기 배웠잖아, 그지? 그죠? 진나라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 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느냐? 지금 진나라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수백 년에 걸친 분열의 시대를 이제 막 통일했어요. 그죠? 애당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기가 왜 나타났지? 춘추 전국시대라는 분열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어? 뭐 때문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었어. 그지? 봉건제란 주나라 왕의 힘이 약해서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 세력에게 그 땅은 네가 다스려라고 힘을 나누어 준 제도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지방으로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지방 분권적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혈연 관계로 통제가 됐지만 나중에 혈연 관계가 약화되면서 통제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던 권력들이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각자의 나라처럼 행동하게 되면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온 것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또다시 중국이 분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시황제가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밑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고 모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 깊게 들어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나인데 나를 그 전에 별 볼 일 없었던 왕들이랑 똑같이 왕이라고 불러서 되겠느냐? 왕보다 더 멋진 이름 지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중국으로 통일을 달성한 진왕정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글자를 조합을 해서 좋아, 그럼 나를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라? 황제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는 그 황제의 시작이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라? 시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진시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황제가 실시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국에 걸쳐서 실시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실 통일되기 이전에는 전국시대 때 진나라 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중국이 통일되자 이 군현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에 걸쳐서 확대해서 실시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군현제가 어떤 제도였길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확대 실시하였느냐?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봉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시황제의 경우에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 아래 수백 개의 현을 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전국을 36개의 도로 나누고 그 아래 수백 개의 시군을 두었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후의 국과 경대부의 영역으로 나눈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이 군으로 나눈 지역에 군수를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고 현 지역에는 현령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역할이 봉건제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달랐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봉건제는요, 왕이 누굴 임명하느냐? 제후를 임명해요. 그러면 제후는 자기가 또 땅을 나누어서 경대부에게 나누어주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죠. 그죠? 자, 제후나 경대부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었느냐?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죠. 그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세습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 제후나 경대부가 통치하는 영역에 왕이나 제후가 개입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거기 땅은 자기가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단히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군현제 안에서 군수와 현령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군현제라고 해요. 군수나 현령은 제후가 아니라 지방관입니다. 지방의 황제가 파견하는 황제의 신하
공무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명하느냐? 전부 다 황제가 직접 군수와 현령을 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임명할까요?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들로 임명을 하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 지금 시장, 도지사 전부 다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수와 현령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지역에서 먹고 살면서 오랫동안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거 불가능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되는 것도 자기가 다음 사람을 지정하거나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또다시 충성스럽고 유능한 사람을 새롭게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힘을 키우는 게 불가능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땅 군과 현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황제가 문서로 명령을 보내면 그 문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통치하고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또 황제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군수와 현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습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전부 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제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군현제라는 것이고 대단히 중앙 집권적인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됐나요? 네, 지우야 책상 밑에 핸드폰 보는 거 아니지? 대단히 중앙 집권적인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309경의 관료제를 시행을 해요. 황제 아래 3공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와 그리고 구경이라고 하는 9종류의 중위 관료, 물론 다 고위 관료들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사람들을 두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3공을 거쳐서 구경을 통해서 군수와 현령에게 전달되는 이런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식 관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황제가 정점에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 체계를 만들어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3공구경의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3공과 구경을 거쳐서 군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황제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군현제와 3공 구경제의 시행을 통해서 진나라는 통일 이후에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황제는요,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화폐와 문자, 도량형을 통일하고요,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시황제가 실시한 모든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그렇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쓰는 화폐가 저마다 다 달랐고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문자도 다 달랐고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도량형도 달랐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길이, 무게, 부피를 잴 때 쓰는 단위를 가지고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도량형을 쓰고 있나요? 길이 잴 때는 미터를 쓰고요. 그죠? 무게 잴 때는 그람을 쓰고요. 그죠? 부피를 잴 때는 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폐와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게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군수와 현령은 자기 마음대로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서로 전달받은 황제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면 황제의 명령이 전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자를 전부 다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하였다라는 겁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죠. 도량형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세금을 돈으로 걷거나 혹은 쌀과 같은 곡식으로도 걷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려면은 화폐나 도량형 같은 것들도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시황제의 업적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였다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확립하였다라고도 평가를 받기도 한 것이에요. 중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차이나라 그러지, 그렇지? 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할까? 그렇지, 진나라에서 유래됐으니까. 진나라에서 차이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진나라. 됐죠? 그럼 도로망은 왜 정비했을까? 자기 잘 가려고.
그렇죠. 일단은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지방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려면은 이동이 편리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도로망을 정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황제는요, 심지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마저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상으로? 그것은 바로 법가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시황제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는 진나라 안에서만 시행되던 법가적 통치를 전국에 적용해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진나라의 법가적 통치는 대단히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엄격하고 가혹하고 했어요. 그죠? 같은 조에 묶여있는 집끼리 감시하게 하고, 감시가 소홀해서 옆에 집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신고하지만 않아도 허리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이 적용이 된 진나라가 아니었던 나머지 6개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이와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시황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가적 통치를 얘네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머릿속에 법가 사상 이외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만 도로나 문자나 화폐나 도량형이나 이거는 통일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세대? 세뇌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과연 세뇌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진짜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죽여버리면 돼요. 그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책을 통해서 그 후에 사람들에게도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벌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서갱유라는 사건입니다. 법가 사상 이외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다른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을 싹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만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전복에 관한 지식, 사람이 아플 때 고쳐주는 의학과 관련된 지식, 농업과 관련된 지식, 이런 실용적인 지식들은 남겨놓고 사상적인 부분에서 법가 이외의 나머지 책들을 싹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상을 주장하거나 연구했던 학자들은 어떻게? 네,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묻을 갱자에 유생 유자를 써서 땅에다가 싹 다 묻어버린 사건, 그게 바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것을 보면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통치가 어떠했는 것인가를 잘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철저하게 강압적인 통제로 이러한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던 게 바로 통일 이후의 진나라의 정책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한편 우리가 몇 번을 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빠서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신경을 못 쓰거나 또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주변 국가와 민족이 빠르게 성장을 해요. 반대로 중국이 통일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신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틈타서 북방 초원 지역에서는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이들의 침략과 약탈에 의해서 중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흉노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이들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만리장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고 쳐들어왔다고 해서 잡으러 가면 이미 말 타고 도망간 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말을 타고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만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죠? 다만 시황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미 흉노족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저마다의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시황제가 한 일은 뭘까? 그렇죠. 그걸 하나의 장벽으로 쭉 이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시황제가 만들었던 만리장성은 사라져서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토를 남쪽으로도 넓혀서 북부 베트남 지역까지도 확장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희완 올 거면은 기왕이면 수업 시작하게 때 맞춰서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봅시다. 시황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페이지를 좀 넣어놨어요. 일본 만화 중에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보는 혹은 봤을 수도 있는데 킹덤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전국 시대를 그린 만화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그림을 따와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채널인데 뭐 어때, 그지? 자, 시황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황제는 진나라의 왕이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인물입니다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조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왜 조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시황제의 아버지 장량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황제의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시황제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 진나라의 경우에는 힘이 그리 강하지 않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조나라에게 왕은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시황제의 아버지 장량왕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조나라에는요, 머리 회전이 대단히 빨라서 장사 수완이 대단히 좋아서 큰 돈을 벌었던 거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조나라의 인질로 온 장량왕을 딱 보더니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딱 섰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조나라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던 장량왕을 후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후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였죠. 심지어 어떻게도 하느냐? 이 여부리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여자친구였던 조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인 조희를 장량왕에게 소개시켜주고 둘이 결혼까지 시키게 돼요. 너 오늘부터 얘 부인해 라고 하면서 장량왕에게 넘기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장량왕과 조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나중에 시황제가 되는 영정이라고 하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소문이 돌긴 돌았어요. 사실 얘 여자친구였으니까 사실 얘가 얘 아들 아니냐 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만은 확인할 길은 없었죠. 자, 아무튼 영정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조나라에서 보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황제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황제의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되어서 인질 생활을 끝을 내고 진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의 왕이 되었던 장량왕,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여부리가 뒤에서 자기를 후원해줬기 때문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부리의 경우에는 투자를 회수하게 되죠. 진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인 승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정도 진나라로 돌아오고 엄마 조희도 진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황제의 아버지인 장량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사망하게 되고요. 시황제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나이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은 이 사람입니다만은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 손에 있었을까? 여부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의 투자한 만큼을 확실하게 뽑아먹고 있었던 뛰어난 상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부리의 권력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만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역변했지? 엄마가? 남편이 죽어서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조희는 전 남친을 찾아갑니다. 여부리를 찾아가요. 자,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왕의 어머니와 승상이 바람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여부리가 진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엄마랑 바람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신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부리는 엄마 조희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자꾸 매달려, 자꾸 끈덕지게 찾아와. 안 되겠다. 얘한테 다른 남자를 만들어줘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부리가 스카우트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노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림이 보이나요? 네. 여기 지금 거대한 수레바퀴를 들고 있는데 뭘로 들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식탁? 아니에요. 손 아닙니다. 뭘로 들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발기한 성기로 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크고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얘를 환관으로 꾸밉니다. 자, 환관이라고 하면은 왕이나 황제 옆에서 수발을 드는 궁 안의 하인들을 환관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의 여인들 옆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의 여인들과 바람이 났을 때 그 자식이 왕의 씨앗인지 환관의 씨앗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관들은 전부 다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거세된 상태로 궁 안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엄마 조희의 남자친구로 여부리가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조희는 이 노예라는 가짜 환관에 깊게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부리는 나의 정치적 리스크 이렇게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연갈이 걸쳤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노예가 죽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조희와 노예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엄마 조희는 노예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노예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러요. 시황제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엄마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시황제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이 엄마와 노예가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진즉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반란이 실제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성공적으로 제압을 하게 됩니다. 노예 당연히 사지가 찢겨서 죽고요. 이후에 영정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엄마와 노예 사이에서 나온 어린 애들을 커다란 마대자루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그 주머니를 마구마구 두드려 패죠. 그래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두 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엄마 앞으로 나오지마 라고 하면서 성 안에다가 가둬버리고 철저하게 감금을 시켜버리고,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원흉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여부리 때문이었어요. 그죠? 여부리도 이 사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정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의 성격이 어땠을까? 그렇죠. 남의 나라에 눈치 보면서 태어나서 적국의 왕자로 인질 생활을 하다가 기껏 왕이 됐는데 아버지 일찍 죽고 엄마는 바람나고 바람난 것에 넘어가서 바람난 남자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을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런 일을 겪은 정. 당연히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성격으로 변했을 것이고,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죽이는, 제거하는 그런 어떤 잔인하고도 의심 많은 성격인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서객류 같은 일도 벌이지 않았을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시황제는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황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통치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중앙집권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기 때문에 황제가 어떠면 될까? 뛰어나고 유능하면은 그 체제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시황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서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올린 보고서 다 읽고 결제하는 것을 직접 다 수행하였다라고 해요. 따라서 시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라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시황제도 인간이에요. 그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진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가 대단히 어지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예요. 시황제, 아이고 아프다 이제 곧 죽겠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꿰 하고 죽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시황제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어요. 암살의 위협도 몇 번이나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것을 지방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성미가 풀리지 않았어. 그래서 시시때때로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관들을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였어요. 다만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닐 때 여러 대의 마차를 타고 다녔고 그 마차에 어디에 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마차 안에 시황자 말고 다른 사람도 절대로 타지 못하겠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차를 타고 지방에 순찰을 갔던 때였어요. 전하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라고 했는데 안 내리는 거야. 내리세요 했는데도 안 내리는 거야.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마차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봤더니 시황제가 죽어 있었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황제 옆에서 그의 수발을 들던 조고라는 환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황제가 죽은 거 아무도 모르네? 나밖에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황제의 유언을 조작을 해서 내가 권력을 장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황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가 봐도 똑똑하고 용맹한 첫째 아들인 부소와 누가 보더라도 멍청하고 바보 같고 성격도 삐뚤어진 호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환관 조고 입장에서는 누구를 허수아비로 황제로 앉혀야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기 좋을까? 당연히 호해예요. 그죠? 그래서 시황제의 유언을 조작을 해서 아무 잘못 없는 첫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시황제 유언을 조작을 해서 첫째 아들을 죽이고 둘째 멍청이 호해 왕자를 두 번째 황제 이세 황제의 자리에 앉혔던 것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중앙 집권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황제가 유능해야 돼. 얘가 황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어지러웠겠죠. 그죠? 게다가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러한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진나라의 가혹하고 엄격한 통치에 억눌려 있었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자, 왜 진나라의 통치에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느냐? 시황제가 벌인 일들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에 들어가는 일들을 벌였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만리장성 같은 거 쌓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시황제는 자신이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방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묻힐 무덤도 매우 크고 화려하게 지었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 중국 여행 가서 진시황릉을 답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관광객들에게 선생님이 갔을 때 그때 공개되었던 장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시황제의 무덤 가운데 황제의 무덤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던 병사들의 흙 인형들이 쭉 서 있었던 곳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유명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 무덤 앞에 가면은 무덤 앞에 이렇게 무사상들 세워놓고 하잖아, 그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황제도 자기의 무덤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직접 흙 인형으로 빚어서 세워놓았던 것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병마용객이었다는 겁니다. 대충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얼굴 보이나요? 그죠? 진짜로 엄청나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인형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창고 같은 체육관 같은 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학교 운동장 한 3-4배 정도 많아요. 시황제 무덤 전체 다가 아니라 시황제 무덤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흙 인형을 묻어 놓은 곳만 해도 우리 학교 운동장 3-4배 정도가 되었단 말이야. 전체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도 안 갈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같은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돈들일까? 백성들이 낸 세금이요. 여기 가서 이거 만든 사람들 전부 다 누굴까? 백성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흉노랑도 싸우고요.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영토를 정복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또한 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였고 그 군대가 운영되는 비용, 그 군대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 전부 다 백성들이 낸 세금과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황제가 너무 세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그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엄격한 가혹한 형벌로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도 감히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정치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자 그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진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진승과 오광의 난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대략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진승과 오광은 마을에 조금 높은 어느 한 마을 정도를 다스리는 지방 공무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느냐? 만리장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에서 9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만리장성으로 와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을 지키러 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나라의 가혹하고 엄격한 법에 따라 이 사람들은 제때 그날까지 만리장성에 반드시 도착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만리장성으로 가는 길에 뭘 만나느냐? 커다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때마침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강물이 무지무지 불어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고 강 못 건너겠네, 이거 언제 건너나 싶어가지고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웬걸,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강물이 더 불어나기만 하는 겁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진나라의 가혹하고도 엄격한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군대를 이끌고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진승과 오광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강을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하다가 강물에 빠져 죽으나,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죽으나,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면 진승과 오광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기왕 죽을 거 저항이라도 해보자 라는 거겠죠. 그죠? 이게 바로 사실은 법과 사상으로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 문제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그죠? 어떤 담임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장 잘하게 만들 수 있느냐? 빠른 효과를 보려면 무섭게 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자꾸 공부 안 해서 맞다가 보면은 아이씨다 학교 때려칠래 라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 이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나라는 법과 사상으로 흥하고 법과 사상으로 망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그동안 진나라의 이러한 가혹하고 엄격한 통치에 억눌려 있었던 백성들의 불만이 뻥 터지면서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국 시룬 가운데 멸망한 6개의 나라의 귀족 세력들,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옛 제나라, 옛 초나라, 옛 한나라 되살려 보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이 진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중국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중국의 운명은 이 유방과 항우의 대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고 한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나라의 통일 이후의 정책과 멸망까지 이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어요. 시황제의 정책은 모두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